시작하시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K대 강동수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인식과 전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용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성장과 분배는 경제학의 핵심적인 어떤 화두입니다. 초기 경제 발전론의 어떤 인식에 의하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성장하면서 분배가 좀 악화되겠지만 어느 순간을 넘었으면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한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1970년대까지는 이러한 쿠즈네츠의 가설이 상당 부분 실증적으로도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쿠즈네츠 가설들이 어긋나게 되는 사례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 시점을 지나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마이크로 미시적으로도 어떤 낙수 효과라는 부분들이 관찰이 잘 안 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이런 반성이라든가 어떤 의심들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론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할 때 inclusive growth라고 할 때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include하고 하나는 growth, 두 단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포용이라는 한국 번역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include라는 말은 반대말이 exclude인데요. exclude란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배제의 반대는 이제 같이, 이걸 포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비배제한다, 같이 한다라는 다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include 하니까 누군가 누구를 끌어안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래 inclusive growth라는 의미는 시스템 전반이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라는 의미여야 될 텐데, 상당 부분은 포용적 성장이 지금까지도 어떤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도 세력이 주변 세력을 배려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라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된 이런 의미가 포용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용적 성장론이라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거나 2011년, 12년 이때쯤인데, 그때만 해도 다소 성장에 더 무게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성장 정책으로서의 포용적 성장론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몇 년 지나면서 점점점 앞에 growth보다는 include 쪽에 있는 포용 쪽을 강조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용적 성장론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이 확대됐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논의를 촉발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크게 보면 대체로 추세적 요인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기술 발전이 전체 소득 불평등 요인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 심지어는 한 67% 정도 설명한다라는 학술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본하고 기술 발전으로 해서 기술 발전이 되면 자본을 가졌거나 아니면 숙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경제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소득이 더 몰리게 되고요. 그 반면에 중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이 중산층의 몰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 경제 통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 채널이고 또 하나는 금융 채널입니다.
무역 채널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통합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노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을 구하기 때문에 그 저숙련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또 개도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자리가 왔지만 좀 더 자본지박적인 부분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도국 내 어떤 신흥국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커지게 돼서 선진국, 신흥국 공히 무역 채널에 의한 소득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금융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금융은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융 감독 완화가 발생하면 결국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통합이라는 부분도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간의 소득 불평등도와 고령층 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 고령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부분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요인은 굉장히 추세적인 요인이고요. 어찌 보면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놨을 경우에 아무런 정책적인 어떤 교정이 없을 때 소득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점은 정책적 어떤 참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교정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교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교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교정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굉장히 고난도의 과제다. 그래서 만약 소득 불평등도를 어제랑 비교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안 했을 때보다는 현저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용적인 정책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보면 포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다국적 기업이 주무대로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려면 국내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완화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 불평등도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아일랜드는 엄청나게 개입을 합니다. 조세라는 측면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를 극단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자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인 조세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이 되고요. 스웨덴은 비교적 포용적 성장이 잘 되는 어떤 분배와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지만 여기는 이민자라든가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포용성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키아가 이제 좀 몰락한 이후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성장도 잘하고 분배 구조도 월등 좋았던 나라인데 최근에 성장은 부진하고 분배 구조가 좀 지나치게 형평성으로 흐르다 보니 이제는 근로 유인을 좀 확대해서라도 성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IMF에서 좀 재미있는 실증 분석을 했는데요. 실증 분석에 하면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실증 분석 결과 진위 계수 한 27%를 기준으로 27%보다 더 높은 나라는 27%보다 낮은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약간 희생하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7% 높은 데서는 소득 불평등도를 축소해야 사실은 성장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실증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 30.4% 정도 됩니다.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가. 그러면 단순히 얘기할 때 IMF 보고서에만 믿는다면 어느 정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사례일 거고,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은 이제 중지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여러모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양극화하면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의 소득 양극화를 떠올리실 텐데요. 개인 차원의 소득 양극화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 산업, 기업에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나 고용의 양극화가 발생하면 그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이 그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투자가 부진해져서 혁신 기반 자체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그것은 다시 또 산업과 기업의 양극화로 악순환되는 이런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둔화는 고용 분화로 이어지고, 고용 분화는 다시 분배 악화, 분배 악화는 사회 갈등, 이런 끊임없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용적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한국은 아일랜드하고는 반대로 시장소득 진위 개수와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의 양자가 매우 작은, 다시 말해서 조세나 재정 정책에 의한 교정 노력이 작은 국가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치만 본다면 세후 소득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소득주 성장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 임금이냐에 대한 논의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과거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어떤 그 발견을 할 수 있냐면,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1986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민주화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민주화 이르면서 외환위기 될 때까지는 아마도 그 이전에 아마 그 노동 생산성에 대한 희생,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희생이 희생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이 강조되면서 임금 상승이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98년 기점으로 경제 구조에서 임금 상승 폭이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69%와 2.07%, 무려 1.7% 정도, 6% 정도에 해당되는 큰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결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임금 수준이 뭔가 미진하다라는 절대적인 관점에 그런 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금 소득자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자영업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급격히 증가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잉여, 이거는 GDP 어카운트 상에서의 자영업자 영업잉여 그래프인데요. 여기 검은색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그 가계소득 중에서 피용자 보수를 해서 어찌 보면 임금소득자 임금이 되겠습니다. 총합 개념인데, 이 부분은 아주 완만하나마 조금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 누가 더 취약계층이냐 보면 임금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취약계층이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되겠고, 최근에 빈곤 계층의 대부분은 사실은
연령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득 1분위, 2분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쉽게 말하면 독거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분들에 대한 노령 정책 이 부분이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경쟁이 높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을 할 때 국제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용적 성장을 하면 사실은 성장 부분에서 굉장한 부작용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작년에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 지속 가능 경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도식화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밑바탕입니다. 이 부분이 훼손되면 사실은 집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도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자체가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 경쟁, 공정한 경제 규칙 이런 부분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 인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위에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과 일자리 중심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룰 때 한국 경제가 사람 중심 지속 가능 경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틀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시도되었는데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아마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낮추기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많이 지난 1년 동안 들어보신 정책 메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엔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공정 경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논의 자체가 불공정 시정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전반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 정책 같은 경우를 보면 혁신 성장을 위해서 혁신 정책이 중요한데 많이 들어본 메뉴들은 아마 중소기업, 벤처, 코스닥 이런 정책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 자체의 유효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타 정책들, 특히 노동 관련된 정책들이라든가 규제라는 정책이라든가 이것과시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실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내지는 좀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에 관한 컴pen세이션, 소득이라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짓눌려 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고용의 어떤 이동성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필요하겠고, 경제 역전성이라는 것, 사회 이동성이라는 것은 다 모든 편에서 필요한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 개혁은 그 자체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동시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점을 우리가 아마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자리 증가 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혁신 정책을 통해서 생산성만 증가했다, 경제 효율성만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마 분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이고, 그것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목격한 바입니다. 생산성의 단순한 증가만으로는 포용성을 증가할 수는 없고
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포용성이 증가하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나누는 채널은 결국은 일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시스템이 포용적 성장에서는 가장 핵심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런 일자리 그럼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마 고전적인 경제학적인 해법이겠습니다만은 요소시장이라고 하면 노동과 자본입니다. 노동과 자본 시장과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 시장 자체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생산물 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재화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그동안에 이룬 혁혁한 생산성 증가, 효율성 증가로 오히려 생산이 과잉되고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재화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아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열렸다고 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이라서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 어떤 요인에서든.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는 창출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개혁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학계의 오랫동안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진짜 중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 이런 것이 서로 선순환이 되는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다시 형성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기본 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과제인데요. 포용적 성장 모델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서로가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가려면 당연히 서로 신뢰를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믿고 그걸 통해서 서로 믿는 가운데 효율이 올라가고 그 효율이 또 포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건 효율성과 사회이동성을 모두 높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상에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복원력을 올리는 데서도 결국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용적 성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조달할 문제와 쓰는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조세 부분과 또 그걸 쓰는 공공지출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걸음을 떼기는 어렵다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발전이 요즘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는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좋은 점을 갖고 올 것이 틀림없지만 사회의 그늘을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양지만이 아니라 음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아우러서 포용적 성장을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에 맞추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포용적 성장을 틀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